창의성의 견지에서 보면 모더니즘의 시대는 르네상스와 비교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권위 또는 본관성의 반항,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시하고 널리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기계 문명과 도회적 감각을 중시하여 현대풍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예술상에서의 모더니즘은 20세기 초, 특히 1920년대에 일어난 표현주의, 미래주의, 다다이즘, 형식주의 등의 감각적, 추상적, 초현실적인 경향의 여러 운동을 가리켜 말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운동을 통틀어 모던 아트라고 말하는 경향이 많으나 이것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말한다면 19세기 예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리즘에 대한 반항운동이며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아방가르드 운동의 한 형태였다. 1889년에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파리의 교회라는 소품을 그렸다. 잿빛의 어두운 하늘이 지평선 위로 낮게 드리워진 황량한 풍경이다. 구도의 방향성도 없다. 한쪽에 무너진 울타리가 보이고 얼굴 없는 용 같은 형체가 정경해 보이며 멀리 엄마와 아이들이 있고 가스등 하나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지평선에는 방앗간과 작고 초라한 공장과 창고 건물들이 줄지어 있다. 새도 단조롭다. 빅토르 위고나 에밀 졸라가 묘사한 것과 같은 풍경이다. 1889년에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파리의 교회라는 소품을 그렸다. 잿빛의 어두운 하늘이 지평선 위로 낮게 드리워진 황량한 풍경이다. 구대 방향성도 없다. 프랑스 수도의 교회를 보여주는 이 그림은 연대가 중요하다. 1789년과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는 크게 변모했지만 특히 파리는 어느 곳보다도 크게 변했다. 이 변화의 핵심에 오스만 계획이 있었다. 오스만 남작은 나폴레옹 3세의 명령으로 17년에 걸쳐 파리를 대대적으로 개조했다. 이때부터 대로가 파리의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었다. 모더니즘이 탄생한 곳은 바로 19세기의 도시였다. 19세기 후반에는 내연기관과 증기 터빈이 발명되었고 전기가 사용되었고 전화, 타자기, 녹음기가 등장했다. 신문과 영화도 발명되었다. 최초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었다. 1900년 무렵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등 11곳으로 늘었다. 도시의 팽창은 대학의 발달과 더불어 해럴드 퍼킨이 전문직 사회의 성장이라고 말한 성과를 이루었다. 얼추 1880년경부터 의사, 변호사, 교사와 교수, 공무원, 건축가, 과학자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지침으로 삼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퍼킨에 따르면 1880년부터 1911년까지 영국에서 그런 전문직의 수는 2배 이상으로 늘었고 4배까지 증가한 부문도 있었다. 샤를 보들레르와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만해와 그의 일당이 회화로 포착하려 한 것을 글로 표현했다. 이건 바로 짧고 격렬하고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도시의 무상한 경험이었다. 인상주의는 변화하는 빛만이 아니라 특이한 장면도 포착했다. 철도처럼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새기게, 여행에 희망을 주면서도 질식할 듯한 매연으로 뒤덮인 거대한 철도 역사, 보기 흉하지만 꼭 필요한 다리들로 구획된 아름다운 도시 풍경, 부자연스러운 발밑 조명을 받은 카바레의 스타들, 커다랗게 빛나는 벽면에 거울에 비친 여급의 앞모습과 뒷모습, 이것들은 새로움의 시각적 상징이었으나 모더니즘에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 모더니즘의 의미는 모더니즘이 현대적인 것, 세계적인 것의 찬미인 동시에 경멸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니즘은 막대한 부와 황폐하고 비천한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공존하는 대도시를 낳았다. 모더니즘의 도시는 모든 게 분주하게 오가고 우발과 우연으로 가득 찬 어지러운 분위기였다. 과학은 이 의미의 세계를 밝혀냈다. 이제 이런 상태를 설명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가능하다면 복구하는 것은 예술의 과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견해의 풍토가 조성되자 모더니즘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고 그 반대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놀라운 점은 이 당혹스럽고 역설적인 상황에서도 많은 재능이 만발했다는 사실이다. 창의성의 견지에서 보면 모더니즘의 시대는 낭만주의 시대의 충격, 심지어 르네상스와 비교될 수 있다. 헤럴드 로젠버그가 말하는 새 것의 전통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히 부르주아 문화의 전성기였다. 이 비옥하고 풍부한 세계에서 낭만주의 관념의 정화인 아방가르드의 개념이 싹텄다. 신미함과 상상력에서 예술가들은 부르주아지를 선도했으나 그들의 역할은 발명인 동시에 파괴였다. 한편의 합리주의자와 사실주의자, 다른 한편의 합리성의 비평가, 무의식의 사도, 문화적 비관주의자로 분리된 모더니스트들을 통합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열렬한 참여였다. 모더니즘은 무엇보다도 회화, 문학, 음악 등 예술의 정점이었다. 도시가 바로 격화시키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도는 본성상 사람들을 어울리게 만들었다. 소통과 교통의 수단이 발달하면서 모든 만남이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거래와 교환이 더 첨예해지고 요란해지고 아울러 모질어졌다. 지금 우리는 당연시하지만 당시에는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창의력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더니즘이 흔히 반과학적인 이유는 바로 그 과학에서 비관주의가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단, 맥스웰, 톰슨의 발견은 혼란스러웠다. 일체의 도덕, 방향, 안정을 없애고 현실의 관념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이 어지러운 세계에서 길을 찾으려 애쓴 많은 작가들 중 한 사람인 후고 폰 호프만스탈은 합리적인 출발점을 정했고 혼동을 상당 부분 명료하게 밝혔다. 호프만스탈은 과학이 빈의 옛 심미적 문화를 침해하는 것에 주목하고 1905년에 이렇게 썼다. 우리 시대의 본질은 다양성과 불확정성이다. 중요한 것은 단지 미끄러져감 뿐이다. 그는 단세대들이 확고하다고 믿었던 것이 실은 미끄러져감이라고 덧붙였다. 뉴턴적 세계가 맥스웰과 플랑크의 발견 이후 미끄러져가는 현상을 그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이 또 있을까? 모든 것은 부분으로 분해된다. 부분들은 다시 부분으로 나뉜다. 아무것도 개념으로 포괄되지 않는다. 호프만스탈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정치적 변화, 특히 반유대주의의 성장에 곤혹감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비합리주의가 힘을 얻는 이유가 과학이 현실의 이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새로운 관념이 혼란을 유발한 탓에 반동적 비합리주의가 대두된 것이다.
호프만 스탈과 더불어 입센, 스트린드베리, 니체도 30년 전쟁 이후 중력의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한 유럽 사상의 마지막 북상을 대표한다. 사람이 명성을 얻은 데는 덴마크의 비평가인 게오르크 프란데스의 역할이 컸다. 그는 1883년에 펴낸 현대의 돌파구를 연 사람들에서 그들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가 꼽은 현대의 지성에는 플로베르, 존 스튜어트 밀, 졸라, 톨스토이, 브레트 하트, 월트 휘트먼도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입센, 스트린드베리, 니체는 독보적이었다. 브란데스는 현대 문학의 과제를 자연주의와 낭만주의의 종합이라고 규정하고 그 세 사람을 최고의 본보기로 들었다. 입센 현상은 베를린에서 시작되어 유럽으로 퍼졌다. 그기는 1887년 유령이 경찰의 금지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결국 이 작품은 제한적으로 상연되었는데 관람 신청자들이 쇄도했다. 입센 축하회는 새 시대의 여명이 선포되는 곳에서 열렸다. 그 뒤 입센 주간이 개막되어 바다에서 온 부인, 드로리, 인형의 집이 동시에 공연되었다. 훗날 유령이 마침내 공개 공연되자 일대 선풍이 일었다. 입센 열풍은 2년간이나 지속되었다. 현대 연극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은 입센이 시를 버리고 현대의 문제를 다룬 산문극인 페르 퀸트를 쓴 것이다. 헨리크 입센은 헨리 제임스, 체우프, 쇼, 조이스, 릴케, 브레이트, 피란델로 등 많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가 일군 세 영토에는 현대 정치, 대중매체의 성장, 도덕의 변화, 무의식 등이 포함되는데 이 모든 분야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치밀했다. 그가 현대 연극에서 워낙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탓에 오늘날에도 그가 제기한 주제들이 여전히 무대에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 것은 그가 구사하는 정교한 언어와 인물들의 강렬한 내면이었다. 비평가들은 연극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배우에 감춰진 또 다른 현실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릴케의 말에 따르면 입센의 작품들은 내면을 통해 보이는 것의 가시적인 상관관계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이는 처음으로 현대의 산물인 또 다른 자아를 표현하기 위한 연극적 구조를 모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처지가 비코 이래로 모순적이었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그는 인간의 처지가 비극이나 희극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입센은 평범함, 어리석음, 무의미함이 모더니즘의 불안정한 기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입센의 강점이 강렬함이라면 스웨덴의 극작가인 스트린드베리의 강점은 융통성이다. 어느 평론가는 그를 가리켜 말을 탄 지성이라고 말했을 만큼 그는 레오나르도나 괴테에 비견되는 다재다능한 천재였다. 설가이자 화가였고 무엇보다도 입센처럼 극작가였던 그는 현대 세계의 격동기에 살았다. 1890년 6월에 쓴 초기 작품 바닷가에서는 그 스스로 말했듯이 고립된 개인의 파멸을 말한다. 중심인물인 보리는 증기와 전기의 시대로 너무 급속히 떠밀려와 혀인이 된 인물로 혼란스럽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 스트린드베리에 의하면 그것은 삶의 스트레스가 증대하는 조짐이며 사람들을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든다. 그과 새로운 종족, 적어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탄생한다. 비평가들은 연극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배우에 감춰진 또 다른 현실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릴케의 말에 따르면 입센의 작품들은 내면을 통해 보이는 것의 가시적인 상관관계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입센은 처음으로 현대의 산물인 또 다른 자아를 표현하기 위한 연극적 구조를 모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처지가 비코 이래로 모순적이었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그는 인간의 처지가 비극이나 희극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입센은 평범함, 어리석음, 무의미함이 모더니즘의 불안정한 기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입센의 강점이 강렬함이라면 스웨덴의 극작가인 스트린드베리의 강점은 융통성이다. 어느 평론가는 그를 가리켜 말을 탄 지성이라고 말했을 만큼 그는 레오나르도나 괴테에 비견되는 다재다능한 천재였다. 소설가이자 화가였고 무엇보다도 입센처럼 극작가였던 그는 현대 세계의 격동기에 살았다. 1890년 6월에 쓴 초기 작품 바닷가에서는 그 스스로 말했듯이 고립된 개인의 파멸을 말한다. 중심인물인 보리는 증기와 전기의 시대로 너무 급속히 떠밀려와 현인이 된 인물로 혼란스럽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 스트린드베리에 의하면 그것은 삶의 스트레스가 증대하는 조짐이며 사람들을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든다. 그 결과 새로운 종족, 적어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탄생한다. 다방면의 재능을 보였다는 사실, 실험주의, 정서 불안을 겪은 뒤 과학으로부터 등을 돌린 점, 비합리적인 것에 이끌림 등 여러 측면에서 스트린드베리는 모더니즘의 정수였으며 사방에서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많은 힘들의 초점이었다. 유진 오닐은 스트린드베리를 오늘날의 연극에서 모든 현대성의 선구자라고 말했다. 제임스 플래처와 제임스 맥팔레인이 말했듯이 그는 그 시대의 유일한 감직이었다. 스트린드베리, 입센과 더불어 이 강렬한 내면의 대열에 동참한 러시아 작가들로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푸시킨, 레르몬토프, 특히 도스토예프스키가 있다. 버로가 모호한 자아라고 말한 것과 관련된 독창적인 탐구 대상은 대부분 러시아 작가들이었다. 그 이유는 아마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후진적이었던 탓에 그만큼 작가들이 불안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투르게네프는 잉여인간이라는 말까지 사용했는데 그가 말하는 잉여란 주인공이 자의식으로 큰 고통을 받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말과 자기 분석으로 삶을 소진해버린 것 뜻한다. 투르게네프의 1856년 소설 루딘에 나오는 루딘,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피에르, 안나 카레니나의 레비는 모두 취약한 자의식을 범죄, 낭만적 사랑, 신앙, 혁명 활동으로 분출하려 하는 인물들이다. 그 점에서 윌리엄 제임스나 올리버 웬들 홈스의 실용주의와 통한다. 내면에서 나오는 일관된 실체로서의 성격이라는 것은 없다. 인간은 다양한 상황을 맞아 실용적으로 행동하며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 프루스트도 이런 사고의 영향을 받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불안정성을 묘사한 걸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썼다. 프루스트의 인물은 예측 불가능할 뿐 아니라 모순적인 특징과 당혹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니체가 있다. 그는 대체로 철학자로 간주되지만 심리학이 과학의 기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심리학은 도덕적 편견과 공포에 갇혀 있었다.
저 깊은 바닥으로 과감하게 내려가려 하지 않는다. 다른 과학들은 바로 심리학을 위해 존재한다. 발터 카우프만은 니체를 최초의 위대한 심리학자라고 부르며 숨겨진 동기를 보고 말해지지 않는 것을 듣는 지규정을 넘어서는 니체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프로이트도 니체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수려했으나 그 영향은 결코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프로이트는 감정과 욕망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데 차간의 무의식의 개념에 이르렀으나 니체에게 그것은 무의식이 아니라 권력의 지였다. 니는 모호한 자아 또는 또 다른 자아가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자기 충족, 자기 실현으로 가는 길은 의지를 통해서이며 그것은 자기 극복, 즉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다. 니체는 내적인 자아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았다. 내적인 자아의 외적인 형태를 부여해야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자존심 같은 동기들이 존재한다는 것,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모더니즘의 근저에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상당한 심미적 요소가 있다. 모더니즘도 내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더니즘은 현대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낭만주의와 자연주의를 결합하려 했으며 과학, 합리주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것들의 결함과 단점을 부각시켰다. 모더니즘은 사물의 외향을 넘어서려는 미학적 시도였다. 그 비구상주의는 대단히 자의식적이고 직관적이며 모더니즘의 작품은 고도한 자기서명이고 개성의 또 다른 정점이다. 모더니즘에 속하는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표현주의,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상징주의, 이미지즘, 디비조니즘, 클로아조니즘, 소형돌이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처럼 수많은 유파들은 아방가르드의 여러 측면이며 미래의 의식에 대한 혁명적 실험으로 간주된다. 모더니즘은 또한 낡은 문화 양식이 사라지고 새 문화 양식이 탄생한 것을 찬양했다. 예술이 과학과 더불어 새로운 정신적 정서적 의미와 관념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실험적 형태가 형태없는 우연성의 세계를 복원해 주리라고 기대했다. 변화에 대한 갈급증도 있었다. 혁명이 필연적이라고 본 마르크스주의가 그 예다. 허무주의는 그다지 깊이를 가지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으로 진리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새로운 대도시에서 자아의 정체가 어느 때보다도 모호해졌다는 것을 우려했다. 빈 같은 대도시에서는 신체와 사회의 질병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치료적 허무주의 학설이 팽배했다.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작품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다. 겉보기에는 영혼의 역할을 하는 초상화를 둘러싼 판타지하지만 실은 주요 인물의 실제 자아를 드러내는 작품이다.